이른바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키며 인기를 얻은 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상대 여성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고소를 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재수 의원 재소환 검토 소식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저속노화로 스타덤에 올랐던 지금 정의원 대표죠.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소장을 제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상대 여성도 돌연 맞고소를 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정의원 박사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예. 특히 우리 사회에서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저속노화라는 굉장히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기간 내에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전 직장이었던 아산병원에서 예.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30대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할 때 그 혐의가 공갈미수, 주거침입, 스토킹 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글을 잘 읽은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당 여성은 정의원 박사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제추행 등으로 정의원 박사를 고소했습니다.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졌다. 예. 그리고 젠더 기반의 성폭력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의원 박사 측에서 반박을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말에 좀 사생활 논란으로 시끄럽게 됐는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정의원 대표가 그 여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맞고소에 나선 여성 역시 고소장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스토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예. 아니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스토킹할 수가 예.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또 불구하고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무언가를 보내거나 집 앞에 무언가를 놓아두거나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서로 동시에 교차해서 스토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A가 B에게 먼저 스토킹을 했는데 그 후에 B가 다시 A에게 했거나 또는 그 반대 경우도 하겠고요. 그래서 양측이 서로 상대방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야.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어떤 관계였느냐 등등을 다 하나하나 따진 다음에 비로소 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 고소가 오가는 그런 법적인 분쟁에서 예.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고소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언론에 알려진 여러 유명 사건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이 사건을 크게 보자면은 뭐 법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당사자 2명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 또 이해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 이 사건은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 즉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관계가 어떠했느냐, 과연 범죄냐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저작권이라든지 저서 대필이라든지 또는 SNS 대리 관리 그리고 또 그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 문제까지 다 묶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스토킹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들을 세 개를 다 묶어서 보면 도대체 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었으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확인까지도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인 간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한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도 밝히고 내용도 공개를 하면서 사실은 뭐 은밀한 사적인 사건으로만 보기는 힘든 국면이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내가 피해자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불필요한 접근을 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소송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 2명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를 스토킹했는지 여부는, 그리고 누가 먼저, 만약에 양쪽 다 했다면 누가 먼저 했는지 등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뭐 어디가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열한 증거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고소에 나선 여성의 경우에는 정의원 대표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을 담긴 SNS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굉장히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언론에도 일부 공개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나오고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내용 자체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제 연구원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단정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통화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의 교환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발췌한다면 실제 의미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물론 해당 연구원이 언론에 공개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공개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일부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방법이고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예. 그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전체 맥락을 봐주십시오. 전체 맥락을 본다면 일부분만 뜯어가지고 볼 때와 다른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 중에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먼저 모든 것을 제출하는 사람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증거를 경찰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량의 어떤 자료를 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짐작의 영역입니다만 정말 억울하고 전체 맥락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일부분만 볼 때는 다소 뭔가 불리해 보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전체 맥락을 볼 때는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저쪽이 거짓말하는 겁니다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 낼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양측 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에서 어떤 화제의 사건 또는 논란의 사건을 볼 때는 누구 한 명은 착한 사람, 누구 한 명은 나쁜 사람, 또 누구 한 명은 가해자, 누구 한 명은 피해자, 누구 한 명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누구 한 명은 우리가 비난해야 되고 이렇게 흑과 백을 딱 나누려는 그런 심리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직업적으로 훈련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즉 양측이 모두 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양측이 모두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전체적인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작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는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응해서 훨씬 더 큰 위해를 가했다면은 애초에 시작보다도 누가 시작했는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경찰이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꼼꼼하고 신속하게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누가 제출할지도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둘 사이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두 사람이 한 연구소에서 일한 동료였는데 이런 관계도 좀 쟁점이 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애초에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경위로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전 단계부터 무언가 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동료냐라고 한다면 사실 동료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리와 감독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평가에 따라서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상황. 또한 다른 사람이 없고 단 둘이 이제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 그리고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관계 또한 지시라 뭐 정상적인 지시 또는 약간 비정상적인 지시를 할지라도 그대로 반박하고 거절했다가는 나의 신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까지도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이 연구원으로 함께 일하던 그 관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다만 그렇다더라도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직 저희가 짐작의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처음 시작은 뭔가 A의 잘못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B가 훨씬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여기까지 번져왔다면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 것인가? 또는 사회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 것인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냐 등등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각자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경험과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런 판단 당연히 다 옳을 수 있고 다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사례들 뭐 저도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들 처리하면서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직도 대중들을 설득하는데 참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진실과 대중의 판단이 굉장히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경찰이 어떤 수사 내용들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 소식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어쨌든 금품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 특검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피의자 포함해서 8명을 조사했고 이번 주에 이제 회계 담당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데 어쨌든 금품수수기 때문에 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요일에 여러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시점은 아마도 민주당의 특검 수용 방침이 전해지기 전이었을 것으로 짐작은 예. 됩니다만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물 분석이 필요한데 압수물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인력도 더 보강을 했고 총 30명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특검 수용 방침이 밝혀지면서 약간 좀 김이 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이 특검의 출범을 기대하면서 또는 기다리면서 그냥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중대 사안이고 그리고 또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전재수 의원 본인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건 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완성이 임박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특검이 설령 출범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경찰이 수사한 자료들을 보내서 그거에 기초해서 당연히 수사가 또 이어져 나갈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야가 특검 출범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언제 특검 수사가 진행될지도 현재로서는 뭐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찰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그리고 진행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금 관리자 이야기 있잖아요. 예.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왜 경찰이 이 자금 관리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통일교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요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 그 로비가 금전 또는 여러 가지 선물들의 제공이다. 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돈을 써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한 겁니다. 그럼 그 돈이 과연
누구의 돈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만약 가정을 합니다만 한학자 총재가 최종 승인을 했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한학자 총재가 이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한을 해서 결제를 받고 집행을 했고 보고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 모두 자금 관리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수사를 할 때 시작이 어디냐. 통신과 거래 내역입니다. 즉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해서 단서를 포착하고 그리고 또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짐작을 하고 수사를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은 자금 흐름의 중요성 그리고 이 자금 흐름이 뭐 계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찰을 주고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주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이렇게 통일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소환 대상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그 자금의 중요성을 파헤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관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학자 총재가 종교 단체의 최고 지도자이고 또 사실상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다더라도 종교 단체의 돈이 곧 한학자 총재 개인의 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단체의 돈을 한학자 총재에게 주었다.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 아니냐 이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일교 측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했거나 또는 이심전심으로 뭔가 좀 선을 긋기 위한 어떤 노력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예.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잖아요.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터뜨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등 뭐 그런 풍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 아닙니까? 지금 이 이모 씨가 전 재정본부장 이모 씨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남편인 윤영호 전 본부장 편을 들어줄 것이다. 통일교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즉 제가 통일교는 아닙니다만 좀 사회적인 평가가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사건들을 좀 해보면 가족보다 종교가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고 가족보다 종교단체의 수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조직 전체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그동안 어떤 입장을 내보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진술들,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다룰 줄 알았으면 그동안의 어떤 재판 흐름까지도 좀 확인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은 더 중요한 사건들, 더 중요한 재판들이 많아서 이 당시 재정국장의 어떤 그 입장이나 어떤 진술 태도 등을 파악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어떤 배우자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와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 재정국장 이모 씨의 진술과 재판 태도에 영향을 줄지 많은 취재진이 관심을 더 갖고 취재를 하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지금까지 놓여있는 상황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능성을 저희가 추측을 해보고 있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증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를 했는데 압수물 통신 기록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피의자 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포착했다. 어떻게 좀 의미를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중요한 단서이긴 한데요. 이것만 가지고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범죄가 있었다, 라고 단죄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른 것 같습니다. 즉,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아니 우리 헌법이 정교 분리 원칙을 다 기재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왜 정치인들이 중요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느냐 등등의 의문과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이런 기록조차 없었다면 너무나 깔끔하게 지나갈 수도 있죠. 엉뚱한 사람 지적하지 말아라. 나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네. 할 텐데 사실 그동안 지목된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요. 통일교와 관련이 전혀 관련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표를 또 얻어야 되고 또 선거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소신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표를 줄 수 있다면 표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대방 후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누구와도 협력하는 게 사실 현실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문자와 통화 기록을 주고받은 것 자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할 테고 예. 또한 만약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이 출범한다면 특별검사가 철저히 파헤쳐서 불법적인 소재,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예, 전재수 전 장관은 일단 윤영호와 10여 차례 통화 문자를 했다니 보도, 허위라면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 번의 조사로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조사가 14시간 동안 진행됐죠. 그런데 이 14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여부는 사실 당사자 말고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4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된 경우도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조사 없이 한 번에 다 끝내기로 양측이 또 합의를 해서 오늘 다 끝내자, 예. 다 하자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조사가 좀 상당 시간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조사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4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보통 물어볼 게 많고 지적할 게 많고 혐의 사실이 좀 더 증명되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즉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반박을 하고 또한 반박을 단순히 발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반박할 자료들을 제공하고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14시간의 조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의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폭발물 설치 협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업 등에서 있었던 일 등을 다루고 있는데 자칫 좀 무뎌질까 두려운데 결코 진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겁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젯밤에도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다뤄볼까요? 네, 이런 일이 계속 나와서 저도 좀 무섭기도 하고 예.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항상 좀 더 강조해서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밤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역사도 오래된 바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바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예. 여기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이런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폭발물이 설치된 장소가 용산기지다.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용산기지다라고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23일 오후 6시에 폭파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성 후에 이 글이 삭제가 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협박글에 대한 신고 접수된 곳이 이제 그 인천이었고, 그래서 인천경찰청이 일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 장난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이 현재 신고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뭐 만약에 실제로 폭발물 설치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범죄인 거고요. 네.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테러 협박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예.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겼죠. 바로 형법에 있는 공중협박죄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미수범도 처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도 백화점, 학교, 뭐 기타 시설 등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역시 만약 장난이라면은 장난이기를 기대합니다만 장난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누구인지를 찾아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범죄예요. 범죄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한 건데 보통 이런 협박글 같은 경우에 뭐 익명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해외 서버를 통해서 올라온다던가 좀 신분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빠른 기간 내에 검거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검거율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감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입력하고 신원사항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글을 작성하면 거의 대부분 다 잡힙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있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이 올라온 이 온라인 커뮤니티 잡히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에도 로그인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IP 추적을 통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잡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한 인기 다 인기 있죠. 네, 유명 프로야구 팀의 팬이 예. 네, 자기 팀에게 불이익한 판정을 한 야구 심판에 대해서 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글, 모욕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서 형사처벌했고, 익명으로 썼는데. 당연하죠. 예, 그래서 잡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신상을 입력하지 않고 글을 쓴다 하더라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잡는지를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예. 경찰의 수사 기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점점 더 잘 잡고 있다. 많이 잡힌다. 다 잡힙니다. 어쨌든 네네. 결과적으로. 거의 다 잡힌다고 예. 보시는 게 맞고요. 나는 안 잡히는 방법을 알아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가 잡히면 2배, 3배로 더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장난으로 가정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고요. 또 모방범죄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장난삼아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경찰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수사를 당해봐야지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잡힙니다. 다 잡히는데도 최근 이런 폭발물 설치 협박글이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가 않았는데 이 사실 확인하려고 막 경찰, 군 인력 대거 동원이 되고요. 해당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막대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 혹은 해당 업체가 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이 이런 글을 쓴 경우에도 예.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인 부모의 부모에게까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장난글을 쓴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역사나 공항에 쓴 경우라든지 그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온정적으로 대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을 더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엄격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또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한 사실까지 대중에게 잘 전달을 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사례들, 직접 잡았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도 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 외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상당 부분 잡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성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건들은요. 특히나 국방부잖아요. 국방부를 언급했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적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잡을 수 있고요. 또 그동안의 보도 사례들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또한 그 사실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면 자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수하면서 아우 저 단순 장난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저 그냥 뭐 중학생인데 그냥 써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장난한 거예요. 등등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자수하면 요즘 어떻게 네네. 됩니까? 네, 이런 요즘? 부분들 예. 자수하면 감경할 수 있죠. 네,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이고 뭐 자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예. 아무래도 선처가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건의 경우에도 이 작성자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수하세요. 그래야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